설계를 했고 2장에서 내진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의 일부죠. 공격하는 하중이 지진인 경우입니다. 아, 지진에 인내하도록 짓는 것을 seismic design, earthquake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seismic desig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진 설계의 철학과 성능에 대해서 하고 구조물의 형태, 그 다음에 지진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중 성능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고 예전에서는 큰 지진에 천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한 지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게 붕괴 방지 수준 혹은 인명 안전 수준, 장기 복구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요것도 한번 체크하고 작은 지진에 대해서도 뭐 기능 수행이 되는지 뭐 전력이 나가는지 아니면은 뭐 균열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 성능으로 체크하게 됐고 그 성능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각 뭐 기능 수행 수준, 즉시 복구, 뭐 장기 복구 이런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엇보다도 1차적인 그거는 인명 안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설계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중요해졌다. 건물은 날아가도 된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상하지 않으면 좋겠다. 건물은 날아가도 좋다.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구조물별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한계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중 한계들, 사용 중에서 혹은 큰 지진 하에서 작은 지진 하에서 예, 이런 다중 성능을 만족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구조물이란 것은 좋은 형상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아, 맛있게 생겼네 하면 진짜로 맛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좋은 형상이란 것은 이제 부자 안에서 응력의 흐름이 있는데 응력의 흐름이 이제 원활한 거. 구조물의 지지는 밑에서부터 흔들지만은 이게 구조물이 밑에가 고정됐다고 보면은 위에가 흔들리는 구조물의 상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상부에서 흔들리는 에너지들이 잘 해서 집안으로 잘 전달돼서 흘러나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구조입니다. 좋은 구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교통의 병목 현상하고 비슷하죠?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가 항상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조 시스템, 내진 설계에 쓰이는 구조 시스템은 크게 6가지가 있고요. 피마 2010에 나왔던 것이고 이게 베어링 월, 그 다음에 골조 형식, 그 다음 이중 골조 형식 이런 이중 시스템, 내력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진 성능에서 중요한 특징들은 체크해야 될 것은 일단은 기초가 안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 흐름이 원활해야 되고 뭐 갑자기 병목 현상이 생긴다든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은 응력 집중 같은 것이 발생하니까요. 응력 집중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스트레스를 자기 한계치가 초과하면은 스트레스 폭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강성과 강도,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정형성,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용력, 어디가 부서져도 다른 데가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성과 강인성. 강인성이란 것은 덕틸리티, 유연성이란 것은 주로 이제 구조물의 유연성을 나타내고요. 터프니스란 것은 부재의 인성, 강인성, 잘랐을 때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을 쭉 늘어지는 것들이 보통 강인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러기드니스, 강인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밑에 시그마하고 입실론, 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 하중과 변이 간의 관계에 나타내는 요 면적이 에너지 흡수 능력이고 에너지 흡수 능력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강인성이 크고 유연성이 크다입니다. 다음 구조물은 이제 나쁜 형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진이 이제 밑에서 흔들어주긴 하지만 위에 관성력으로 작용하죠.
관성력으로 작용된 하중이 밑에서 쭉 흘러와서 집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기에서 보면 그라운드 케이블처럼 접지해가지고 그 전기가 집 안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도중에 여기에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병목 현상. 여기가 큰 길이 있다가 조그만 길, 가느다란 다리일수록 조그만 길이고 그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파괴가 발생합니다. 예,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학하는 사람들이 느끼지만은 이제 잘 얘기 못하는, 막 말하지 못하는 사항들인데, 이제 저는 제 판단대로 제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서 안 나왔다 그래서 거기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구조동력학 책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되고요. 나중에 PDF, 오판이 나오고 난 후에 PDF를 어떠한 형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의 그 비정형성, 평면도를 봤을 때 비정형성, 어, 뭐 지나치게 길거나 삐죽 튀어나왔거나 가운데가 비었거나 형상이 특이하게 생긴 걸 가지고 비정형성이라고 합니다. 비정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왼다리와 오른다리가 같은 거기 강성을 가져야지 균형을 잘 잡는데 오른다리만 굉장히 힘이 세고 왼다리는 허약하다 그러면은 unstable, 안정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평면 엘리베이션, 인면도를 봤을 때, 측면도를 봤을 때의 비정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다리가 기니까 학다리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같은 지진이 왔을 때 견뎌주는데 얘는 같은 지진이 왔을 때 전체적인 변이는 같진 모르지만은 1층에 발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약하게 무너진다. 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러면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죠. 물동이에 물이 안 차 있는 경우는 자기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물동이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 누가 옆에서 밀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는 거기 불안정하다. 그래서 구조물의 형태, 나쁜 구조물이란 어떤 것이냐. 나쁜 구조물이란 없지만은 나쁜 구조물일수록 의사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나쁜 구조물, 어려운 병일수록 그 의사가 그것을 고치면 고치실수록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 구조물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일반 정형 구조물보다 내진 설계의 기술들이라든가 실력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뭐 고급 기술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해석 방법이란 뭐냐라고 했는데요. 지진 해석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구조물마다 예, 이게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단할 때 요즘은 이제 여러 계측기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계측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는 것은 이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를 재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 그런데 심장 박동수를 재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뭐 얼굴만 보고 뭐 멀리서도 제가 병 걸렸다 하는 그런 신의 경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보통 귀로서 들을 수 있는 맥박이라든가 심장 박동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 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재개시하고 그 센서를 통하면은 우리가 얕은 진동수도 거기 진폭도 크게 확대될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이든 혹은 미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각자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 죽은 것들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그 심장 박동수가 구조물, 건물도 심장 박동수를 갖고 있고 우리가 40층 이상인 경우 한 7초,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층당 0.1초라고 굉장히 룰 오브 썸에 근사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10에서 20층이면 1에서 2초, 뭐 4층이면 0.5초, 그 다음에 캐비넷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왜냐하면 캐비넷이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했을 때 캐비넷 안에 발전소 구조물 같은 경우 캐비넷 안에 전자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비넷이 실질적으로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작동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조적인 안전성만 평가하는데 기능적인 성능 면에서의
그, 그 작은 지진이 왔을 때, 뭐, 에, 전선 간의 채터링,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간섭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구조하는 사람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물론 설계할 때의 모델링하고 성능 평가를 할 때의 모델링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구조 동역학 책에도 잘 나와 있고 거기 기존 구조물, 건물의 내진 성능 평가의 설명 부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구조물의 모델링은 이미 많은 것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된 상태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설계에 사용하는 모델링은 우리는 뼈대만 우리가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식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장식을 하고 보강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추 굉장히 보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구조물을 모델링하는 거죠. 하지만은 설계에 사용했던 구조 해석하고 평가에 사용했던 구조 해석하고 서로 간의 결과를 갖고 왔을 때 우리는 엔지니어는 누가 더 잘 맞다라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이 해석이란 것은 실험이란 것은 뭐 2층짜리 실험을 하든 뭐 하든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는 보조적인 수단이란 얘기죠. 근데 보조적인 수단에서 야 얼추 이 정도면 얼마 나왔어야 돼라고 특히 설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실질적인 진동수를 계측할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센서를 통해 가지고 계측을 하고 그것을 증폭을 시켰을 때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모델링하고 난 다음 1차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 심장 박동수가 1보다 건물 같은 경우 1보다 크니까 보통 주기로 나타내고요. 1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캐비넷 같은 경우에 0.05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들은 1보다 작은 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0.05초라고 얘기하지 않고 0.05초분의 1 다른 얘기를 하면 20Hz라고 합니다. 보통 1보다 큰 수로 사람들이 나타내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헤르츠로 주파수 혹은 프리퀀시 진동도라고 나타내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구조물의 주기 같은 경우에서는 피리어드, 주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키스텍이 아니죠. 지금 칼리스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교량, 좀 장대 교량인 경우에 이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2010년에서 2014년 4년 동안에 이 친구의 진동수를 쟀습니다. 맥박수 진동수를 쟀는데요. 경우에서는 센서가 고장나서 못 쟀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은 이 친구의 진동수는 0.42Hz 이게 나와 있네요. GIS 0.42Hz에서 일정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타네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쭉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겨우 4년인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도 어떠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낮과 밤 이렇게 자자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산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전문가의 판단이고요. 일단은 모델링을 마쳤을 때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적 모델링은 고유 진동수, 고유 주기로 체크를 한다. 근데 고유 진동수와 주기란 것은 우리가 질량과 강성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만 맞으면 얼추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맞춥니다. 이게 대부분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강성 같은 경우에서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탄성 계수를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력학의 근본은 정역학이라 그랬잖아요. 비탄성, 비선형 해석의 기본은 선형 탄성 해석입니다. 선형 탄성 해석에서 평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진 해석 방법은 지금 현재 ASC7 2016년도판 KBC 2016년도판에 나온 일반적인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 그다음 동적 해석법 중은 두 개, 이제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시간 이력 해석법. 그래서 과거에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정적 해석법에서 동적 해석법으로, 선형 해석법에서 비선형 해석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정적 해석법만으로도 우리가 60점 이상의 그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적 해석만으로도 많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석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믿어가지고 신봉해가지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르는 것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실무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60점 이상, 보통은 이제 엔지니어의 판단 기준은, 시험의 판단 기준은 60점이고요. 엔지니어의 판단 기준은, 고급 기술자의 판단 기준은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점 정도 됩니다. 근데 80점에서 요거를 고급 기술을 써가지고 그 점수를 조금 더 높이는 데는 훨씬 더 고급 기술과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적 해석에 비해서 동적 해석의 선형 해석에 비해서 비탄성 해석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뭐뭐뭐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에 현혹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80점은 맞출 수 있었는데 85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신을 잃어 가지고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 가지고 이게 80점을 한 70점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해석은 정적인 해석의 기본 근간이 있어야지 동적인 해석에 대해서 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동력학은 정력학이 근간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감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변이가 나오고 이 정도 부재력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얼추 이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이건 틀린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도 한 80% 이상의 정확도를 뽑을 수가 있고 그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술이 발달하면 아마도 95점까지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95점 이상으로 뭐 100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거는 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같이 굉장히 난해한 재료를 가지고 건설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전은 해야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콘크리트 재료, 집안이라는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 뭐 재료공학과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이언스 하시는 분하고 같이 연합했을 때 과연 뭐 기술 1%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할까, 기술이 필요할까, 그리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적인 하중에서 나오는 것에 보면은 건물의 중량 곱하기 이게 중량 곱하기 우리가 관성력이 기본이 되니까요. 관성력이란 것은 뉴턴이 관성력 F 이퀄 ma라는 수식을 정리하면서부터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 A라는 것에 해당되는 응답 계수, 요게 동적인 현상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걸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80점 가량은 정적인 방법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동적인 방법보다 더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것은 80점을 얻을 수 있는데 동적인 방법을 잘못 쓰게 되면은 70점, 6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적으로 반응 수정 개수, C값을 구하는데 가속도 개수, C가 이게 굉장히 그게 감각적인 숫자죠. 시스템 전체에 주어지는 거. R하고 M 개수의 M이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R은 시스템이고 M은 부재. 예, 그래서 건물의 주기도 꼭 들어가죠.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집안의 성질, 그 다음에 구조물의 중요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940년이죠. 이것도 40년에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엘센트로 지진도 45년에 개측했나요? 40년에 개측했나?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게 바깥에 있는 하중과 이게 물론 이게 무너진 것은 플로터 현상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나중에 결론이 내렸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게 왜 무너졌을까라고 조사단에 들어갔을 때 그 조사단에 뭐 그 당시에 대가가 끼어 있었나 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야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거는 공진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진이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그 대가가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겠지. 근데 인간이 내린 판단은 틀릴 수가 있고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어찌되었든 이 하중의 특성하고 구조물의 특성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크게 증폭돼 가지고 응답이 증폭돼 가지고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현상은 정적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우리가 64km/h의 풍속에 무너졌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설계된 것은 한 180km/h의 시속 180 인 바람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는데 시속 60km에 무너져 버린 거죠. 왜냐고요? 구조물의 동적인 특성이 하중하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증폭됐기 때문이죠. 이게 공진 현상하고 좀 다른 것은 공진은 구조물에 이게 무한대로 증폭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적인 현상에 의해서 다이나믹 증폭 계수, 동적 증폭 계수에 의해서 몇 배 증폭한다. 감쇄가 적을 경우에 몇 배 증폭한다라는 이런 몇 배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그 증폭돼서 흔들리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계속 증폭되는 것이 커졌습니다. 계속 더 커지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바람 같은 경우도 동적인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이제 예전에는 CFD 전산 유체 동력학 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실험도 하나의 툴인데요. 그걸로 어떻게 다 그렇게 스몰 스케일로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 다음 기술 돌파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바람과 지진의 성질은 다르다. 달라가지고 바람의 성질은 보통 이제 헤르츠로 나타내 0.01헤르츠, 0.1초, 혹은 바람 주기로 나타낼 수는 10초 이상이 바람의 주기고요. 지진은 주기가 1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헤르츠로 나타낼 때는 1에서 10헤르츠 사이에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위에 있는 건물들 그래서 두 개의 하중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바람이 더 중요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진이 더 중요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 건물은 너무 높아가지고 지진보다는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클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건물의 생긴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이한 거동들 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동들이 지진들하고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게 엄청나게 정밀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엔지니어가 계속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많은 계측기들이 많은 구조물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측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측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스템이 선순환 체계가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물의 진동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거 다 구조동력학 책 안에 링크를 다 걸어뒀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걸려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잘 보면은 이제 뭐 왼쪽에는 진동대 실험이고 진동이 요 밑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죠. 진동이 전파되는 것이 전파되지 않잖아요. 손으로 꽉 잡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바닥면은 하지만은
어떻게 진동이 전파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자기하고 맞는 진동들이 있구나. 예. 위에 질량은 같은데 길이가 길어진 거 보니까 길이가 길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이 강성이 작아지니까요. 거기 주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이제 자기 맞는 단자유도계라고 하는데요. 단자유도계에 따라서 여기 스위핑 테스트, 스윕이란 것은 거기 빗자루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동수를 높여가면서 쫙 흔들어 봤더니 자기한테 맞는 데서 크게 진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동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조물의 특성인데요. 구조물은 이게 같은 선인데요. 이게 선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보냐라고 했을 때 이 선을 양쪽에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익사이터 이게 흔들어졌습니다. 27.4Hz만큼 흔들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드입니다. 두 번째 모드는 고정단이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27.1초에 27번 떨어주면은 요게 떨어지면 이런 형상으로 떨립니다. 가운데 점에서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드 형상이라고 부르고 다른 데서는 스탠딩 웨이브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거기 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가 진동파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 양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집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려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동이 밑으로 새 나가겠죠. 새 나가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안을 고려했을 때 그 응답은 줄어듭니다. 파동이 새 나가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했을 때 여러 모드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봐볼까요? 자, 13.7Hz입니다. 스탠딩 웨이브죠. 13.7Hz로 한쪽에 익사이터 가진을 시켜줬습니다. 27.4, 41.1 이건 13.7Hz입니다. 양쪽에서 첫 번째 모드로 떨리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스트링 이런 파인데 구조물은 달라요. 원리가 구조물이든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은 특성이 기본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모드입니다. 그죠? 가운데 점이 지금 멈춰 있죠? 이렇게 세 번째 모드입니다. 하나, 둘, 요걸 가지고 노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진동을 잰다고 했을 때 여기다 계측기를 올려놓으면 이 진동 모드는 절대 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을 재고자 할 때는 계측기를 흩어 놓아야 된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고유 진동수 계측을 통해 가지고 이 구조물을 제대로 모델링 했는지 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혹은 병에 걸렸는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계측해야 될 것은 계측기를 흩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모드 형상을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측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아졌지만은 포인트를 하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거기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를 들어 포인트가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은 코끼리 뒷다리 만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장님이 한 점을 가지고 코끼리의 형상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 점을 만지다 보면은 코끼리의 형상이 얼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구나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은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잔 움직임도 정밀하게 왜냐하면 카메라 정밀도가 높아지니까요. 균열도 계측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계측기는 나날이 갈수록 싸지고 성능이 좋아집니다. IoT처럼 사물 인터넷처럼 그죠? 여러 지점을 이렇게 더 68.5Hz의 다섯 번째 모드인데요. 여러 지점을 잡아 다섯 번째 모드니까 6개 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점이죠. 6개 지점을 잡아줬으니까 진폭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진폭은 저차 진동수에서 대부분 그 변이를 대부분 커버합니다. 예.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100Hz 미만, 100Hz도 엄청 큰 거죠. 50Hz 미만 너무 커요. 보통 10Hz 미만이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드는 뭐 진폭이 굉장히 작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 개의 모드들이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건물에 고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친구가 오는 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죠. 이 친구는 되게 빨리 움직여. 가볍잖아요. 그죠? 보면은 쌀랑쌀랑 총총총 한데 이거는 충충충충 이렇게 움직여죠. 이 맥박수가 구조물에 조금 전에 봤을 때 진동대 위에 올려놓은 구조물에 요놈이 움직이는 맥박수는 좀 전에 키 큰 놈의 맥박수와 비슷하고 요놈은 작은 구조물의 맥박수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를 이렇게 봤는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앞에 봤을 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 친구가 떨리는 맥박수, 이 친구가 떨리는 맥박수, 얘 친구가 떨리는 맥박수가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자유도를 잘하게 되면은 거기서 기본 개념을 얻게 되면은 다자유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